불탄 리어카 속에서 발견된 뼈 한 조각이 모든 걸 바꿨죠. 그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멈춘 차, 울리던 불경, 그리고 침묵 속의 진실. 불은 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가 얇게 갈라졌죠. 윤석은 교각 아래 멈춰 선체 불빛이 남긴 그 흐름을 바라봤어요. 다 타버린 리어카, 까맣게 식은 바닥, 그리고 공기 속에 남은 쇠막 같은 냄새가 귓속을 찔렀죠. 도현이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형사라는 게 참, 이런 걸 봐도 익숙해지질 않네요. 윤석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걸렸죠.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흰 조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돌이 아니었어요. 윤석은 말없이 트렁크를 열었죠. 그는 신발 상자 속의 종이 포장지를 꺼냈어요. 종이를 펼치자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죠. 그는 그 조각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없이 트렁크에 넣었어요. 도현이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봤죠. 그거 그냥 두지 그랬어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해야죠. 만약 그게 사람 거면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묘하게 울렸어요. 바람이 교각 틈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울음을 냈죠. 윤석은 그 소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숨 같다고 느꼈어요. 시동을 걸었죠. 처음엔 부드럽게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엔진은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도현이 키를 더 돌리며 기상하네, 새 차인데 라고 중얼거렸죠. 트렁크 쪽에서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석은 손이 식어가는 걸 느꼈죠. 바람이 멈추고 차 안엔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무심코 라디오 전원을 켰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며 불경 소리가 흘러나왔죠. 천수경의 낭송이 차 안을 덮었고 그 순간 엔진이 낮게 울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석은 손끝이 저릿했어요. 시동이 걸리자마자 차체가 미세하게 떨렸죠. 라디오에선 여전히 불경이 흘러나왔어요. 그 단조로운 염송이 마치 누군가의 한 맺힌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교각 밑에 검은 자국이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렸죠. 차가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일 때 윤석은 이상하게도 뒷좌석이 무겁다고 느꼈어요. 그 안엔 단지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 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상자를 내리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형사반 사무실의 불빛은 노랗고 차가웠죠. 박 반장이 눈을 들어 둘을 보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윤석이 조용히 상자를 보여줬어요.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공간 전체가 이상하게 울렁였어요. 반장은 한참 상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가져가서 확인해. 감식 쪽에 맡겨라의 그 말 한마디가 공기보다 무겁게 떨어졌죠. 며칠 후 감식팀에서 결과가 왔어요. 사람 맞아요. 여성이에요.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가 윤석의 머리 안을 때렸어요. 도현이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어요. 그럼 화재가 아니라 누가 태운 거겠네요. 윤석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밤 불빛이 스치던 그 교각의 그림자가 떠올랐죠. 그리고 트렁크 속 상자를 닫던 순간 뭔가 함께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서연. 강동구 의류회사 디자이너, 27,
출근길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다니던 여성이었죠.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평이 많았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징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긴 지 이틀 만에 한강 밑에서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됐죠. 윤석은 그녀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누군가의 일상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끔찍했어요. 수사망은 곧 남자 하나로 좁혀졌어요. 서연의 동료가 1년 전 실종된 여자의 남편, 강철우였죠. 서연은 그 남자의 아내와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윤석은 사진 속 남자의 눈빛에서 묘한 공허함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얼굴이 비어 있다고 하죠. 강철우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욕망도 두려움도 없는 텅 빈 얼굴. 도현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이 남자, 예전에 아내 실종됐다지.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내가 아직도 못 찾았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남자의 아파트 앞골목에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바닥을 길게 잘랐어요. 도현은 잠시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저놈이 그 여자까지 말끝을 흐렸어요. 윤석은 그 말을 끝내지 못하게 고개를 저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차 안의 유리가 서리로 흐려졌어요. 윤석은 서연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엔 조심해야겠다는 말이 남아 있었죠. 그 짧은 문장은 예감처럼 보였어요. 윤석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교각 아래의 그 뼈 조각이 떠올랐죠. 그것이 그 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확신처럼 박혀 있었어요. 새벽 3시 무전이 울렸어요. 강동구 쪽 통화 기록 잡혔습니다. 윤석은 도현을 깨웠어요. 차가 빠르게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죠. 도로 위의 가로등들이 창을 스쳐 지나가며 번쩍였어요. 그 빛들이 전부 서연의 눈빛처럼 느껴졌죠. 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번엔 끝을 봐야죠. 윤석은 대답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미용실 앞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어요. 통화 기록에 찍힌 이름은 은주. 강철우의 새 애인이었죠. 윤석은 차 안에서 망원경을 들고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길게 늘어졌어요.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죠. 그런데 그때 그림자 하나가 미용실 옆 골목을 스쳤어요. 윤석은 도현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나왔어.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잠시 멈췄어요. 검은 점퍼, 낡은 청바지, 고개 숙인 남자. 윤석은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강철우. 그는 담배를 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도현이 낮게 속삭였어요. 지금인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차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고 밤 공기 속에서 신발 밑에 자갈이 미세하게 비명처럼 부서졌죠. 골목의 그림자는 한 사람의 걸음에 맞춰 길게 흔들렸어요. 윤석은 숨을 죽였죠. 강철우가 미용실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도현이 낮게 속삭였어요. 안에 여자가 있으면 위험하겠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죠. 두 사람은 동시에 골목으로 움직였어요. 그 문을 열기까지 단 10초가 걸렸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자 미약한 향수 냄새와 함께 불빛이 흔들렸어요. 안쪽엔 은주가 있었어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강철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끝에 번쩍이는 금속이 잠시 비쳤어요. 윤석이 외쳤어요.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순간 공기가 갈라졌고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철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죠. 그 눈빛엔 공포가 아니라 묘한 체념이 있었어요. 윤석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미 죄를 넘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체포 후 사무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강철우는 아무 말이 없었죠. 박 반장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자백은 시간 문제다. 도현이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자기 아내 실종됐을 때도 이랬다네요. 윤석은 피의자를 바라봤어요. 무표정한 얼굴, 손목에 남은 흙자국, 그리고 담배 냄새가 섞이노도 그 모든 게 말보다 큰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차분히 의자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물었죠. 그날 서연 씨를 왜 태웠죠? 처음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죠. 윤석이 다시 물었어요. 왜 불을 질렀죠? 강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죽은 줄 몰랐어요. 그냥 겁이 나서 목소리는 마른 돌처럼 부서졌어요. 윤석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그 눈빛엔 너무 많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그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 내 아내 친구였어요. 내게 빚이 있었죠. 윤석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죽였다는 건가요? 강철우는 피식 웃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죽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박였어요. 윤석은 순간 공기가 식는 걸 느꼈어요. 그 냉기가 피의자의 말보다 더 진실 같았어요. 도현이 서류를 던지듯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럼 당신 아내는? 그 말에 강철우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윤석이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1년 전에 사라진 그 사람 말이에요. 한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고개를 숙였죠. 한참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도? 내가 그랬어요. 순간 방 안이 완전히 멎었어요. 박 반장이 담배를 떨어뜨렸고 윤석은 손끝이 식어갔어요. 왜요? 윤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왜 당신은 같은 짓을 반복했죠? 강철우는 미소를 흘렸어요. 그땐 실수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의 웃음은 소리 없는 울음 같았어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그게 괜찮았다고. 박 반장이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으로 피의자를 노려봤어요. 사람이 괜찮을 수 있는 선이란 게 있지? 넌 그 선을 불태웠어. 윤석은 피의자의 고백을 녹취하며 손을 멈췄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불경처럼 들렸죠. 반복되는 소음이 머리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새벽 시동이 걸리지 않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상자 속의 목소리가 이 자백을 이끌어낸 건 아닐까? 그때의 냄새, 불빛, 그리고 유골의 온기가 다시 그의 머릿속을 감쌌어요. 윤석은 손끝을 떨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조선은 끝났지만 윤석의 머릿속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죠.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불빛이 서서히 희미해졌어요. 도시의 소음이 다시 깨어나기 전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어요.
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형, 괜찮아요. 윤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그의 눈 밑엔 밤새 쌓인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윤석은 중부고속도로 인근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강철우가 아내를 버렸다는 그곳이었죠. 가드레일을 넘자 바람이 냄새를 실어왔어요. 흙과 기름, 썩은 나뭇잎의 냄새. 그는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폈어요. 낡은 담요 한 조각이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 색깔이 교각 및 불빛과 닮아 있었죠. 윤석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흙을 스칠 때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윤석은 현장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흙냄새가 폐 속 깊이 들어왔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담요 조각이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도현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어요. 형, 여기가 맞네요. 여길 찾은 이유가 있었어요. 윤석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런 곳은 기억에 박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피로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젖어 있었어요. 땅을 파자 묵은 흙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감시교원이 손전등을 비추자 흰 조각들이 드러났죠. 윤석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그 조각을 손에 들었어요. 그건 이미 시간이 다 흘러버린 자국이었지만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도현이 낮게 속삭였어요. 형, 이런 일 하고 나면 가끔 잠 못 자죠. 윤석은 웃음도 없이 답했어요. 이건 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이 문제죠. 그는 흙을 다시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강철우의 진술은 점점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아내를 죽이던 순간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다른 여자랑 있었거든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윤석은 그 평온함이 더 끔찍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봤어요. 눈빛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만들었죠. 윤석은 펜을 멈췄어요. 조용히 만든다는 게 그걸 말합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는 이어서 말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고속도로 옆에 던져놨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도현이 이를 악물었어요. 신기하다고 그의 말은 칼날처럼 튀어나왔죠. 강철우는 그 말에도 미동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어요. 윤석은 종이 위에 눈길 없음이라고 적었죠. 그 문장은 그날의 결론처럼 보였어요. 박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런 놈들은 죄책감이란 걸 모르는 거야. 윤석은 조용히 답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괴물이죠. 박 반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불 켜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 안의 공기만은 묘하게 죽어 있었어요. 윤석은 사건 기록을 덮었어요. 모든 문장이 죄의 잔향처럼 느껴졌죠. 서연의 이름, 민지의 이름, 그리고 각각의 날짜들. 그건 숫자가 아니라 비명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끝이 되었다. 도현이 고개를 떨궜어요. 형, 이런 일 매번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윤석은 눈을 감았어요. 익숙해지면 그때가 끝이에요. 며칠 후, 윤석은 서연의 유족을 만났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윤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골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아이는 따뜻한 걸 좋아했어요. 불에 타서 간 게 아니라 따뜻해서 간 거겠죠. 윤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의 여인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고요했어요. 그 고요가 더 잔혹했어요. 그날 밤 윤석은 차 안에서 불경 테이프를 다시 틀었어요. 그 음성은 여전히 일정했어요. 천천히, 낮게, 그리고 멀리. 차창에 비친 그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날의 교각 밑이 떠올랐죠. 그는 라디오 볼륨을 올렸어요.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속에 침묵이 깊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 서연과 민지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어요. 불빛이 도로를 스치고 차는 느리게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어요. 도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내일 아침 회의 있어요. 사건 종결 보고해야죠. 윤석은 잠시 멈췄어요. 그래요.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차를 세웠어요. 새벽 바람이 차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불경 테이프의 마지막 절과 섞이며 하나의 음처럼 들렸어요. 윤석은 차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없었어요. 대신 검은 안개가 떠 있었죠. 그 안개 속엔 수많은 이름이 떠 있는 듯했어요. 서연, 민지,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의 이름들.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억해야죠. 잊으면 또 생기니까. 그리고 엔진을 걸었어요. 이번엔 단 한 번의 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기계음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보고실의 공기는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윤석은 조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박 반장이 묻지도 않고 서류를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사람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어요. 도현은 눈을 감고 있었죠. 보고가 끝나자 박 반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놈, 이제 오래 못 버틸 거야. 윤석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든 시간은 아직 남아있죠. 우리 아내도.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마저 눅눅했어요. 사무실 한쪽, 서류철 사이에 낡은 사진이 꽂혀 있었어요. 강철우의 아내, 민지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잔혹했어요. 윤석은 사진을 빼내어 조용히 뒤집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희미한 얼룩이 있었죠.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눌러 남긴 자국처럼. 그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그렇게 작게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윤석은 다시 교각으로 향했어요. 한강의 물결은 검게 출렁였죠. 불빛이 물 위에 떨어지며 깜박거렸어요. 그는 그 자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불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는 그곳에 서서 불경 테이프를 들었어요.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바람을 따라 퍼졌어요. 그 소리가 물결에 닿자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듯 미세한 울림이 퍼졌어요. 도현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형, 또 여기에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길 떠나지 않았어요. 도현은 윤석 옆에 섰어요. 이런 곳, 냄새가 익숙해질 리가 없는데 윤석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냄새는 잊히는데 기억은 안 잊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교각 아래에서 낮은 울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엔 불빛보다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도현이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형, 우리 이런 일 언제까지 할까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다시 교각을 삼켰어요.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끝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는 한 그 말은 한강의 바람에 묻혀 사라졌어요. 물결이 천천히 다리를 때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강철우의 형량이 확정됐어요. 무기징역. 윤석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게 허공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감방으로 끌려가는 강철우의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죄를 짓고도 편안한 얼굴, 그것이 윤석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인간이란 존재의 밑바닥이 거기에 있었죠. 박 반장은 형사들에게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일은 또 생긴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윤석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안엔 또 다른 어둠이 자라고 있었죠. 서류철 속 이름들은 잿빛이었어요. 윤석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죄는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남는다고. 밤이 깊어지자 윤석은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불경 테이프는 이미 달아 있었어요. 그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죠. 불빛이 가로수 사이를 지나며 창에 번졌어요.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묘하게 누군가 타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석은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괜찮아요. 이제 편히 가세요. 그 말은 차 안에서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도로는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낮은 염송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윤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그 손끝이 차가웠어요. 도현의 말이 떠올랐어요. 형, 괜찮아요. 그 질문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은 남아요. 그 한마디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벽, 도시는 다시 깨어났어요. 빛이 하늘을 가르고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윤석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교각 밑에서 봤던 불빛이 아직 눈에 남아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껐어요. 차 안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다음은 누가 될까? 인간은 늘 같은 곳을 맴돌죠. 엔진이 다시 켜졌어요. 그 소리가 끝과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듯 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